대만의 빨간 봉투. 대만에서는 결혼을 못하고 죽은 처녀가 있으면 죽은 처녀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영혼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나 정인이 없던 처녀들은 영혼 결혼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남자친구나 정인 없이 죽은 처녀의 부모들은 죽은 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지갑에 돈을 넣고 길에 버려둔다고 합니다. 보통은 빨간 지갑이 많다고 합니다. 지갑 이외에도 빨간 봉투에 꽤 큰 액수의 돈을 넣어놓거나 쓰던 물건들을 보자기로 넣고 묶은 다음 길에 버려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 지갑이나 봉투, 보따리를 줍는 남자에게 달려가서 죽은 자기 딸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죽은 처녀의 부모들은 스토커처럼 그 남자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귀찮기도 하고 이러한 행동을 대만의 전통의 풍습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대만 분들은 의외로 쉽게 그냥 죽은 처녀와 영혼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처녀의 시체와 하룻밤을 자는 건 아닙니다. 그 처녀를 화장하기 전날에 그 처녀가 사용했던 물건을 방 안에 두고 함께 잔다고 합니다. 이때 처녀의 영혼이 신랑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 죽은 처녀를 화장을 하면 신랑과 함께 밤을 보냈던 그 물건을 함께 화장시켜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그 처녀의 기일날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바로 신랑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유부남은 영혼 결혼식을 통해 죽은 처녀의 영혼을 첩으로 둔다고 합니다. 제사를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잘 지내주면 그 죽은 처녀의 영혼이 신랑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준다고 대만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서 사업이 번창했다.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고 또 영혼 결혼식을 한 남자는 영혼 결혼식과 상관없이 결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쉽게 영혼 결혼식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최근 대만에서는 많이 없어진 풍습이라고는 하네요. 저 역시도 대만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빨간 지갑이나 봉투를 본 적은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밀양의 아랑전설. 옛날 밀양 사또가 중년의 아내를 잃었다. 그에게는 단지 첩과 며느리,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만 있었다. 딸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유모손에서 자라 유모를 어머니처럼 대했다. 딸은 유모와 별당에서 살았는데 밀양 사또는 이 딸을 끔찍하게 아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읍내 마을들을 두루 뒤졌으나 그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사또는 놀라서 정신을 잃더니 미쳐버려서 껄껄 웃기도 하고 마구 떠들어대다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또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후 밀양 사또로 부임하게 되면 부임하는 그날 모두 죽었다. 서너 명이 이렇게 급세를 맞으니 사람들은 모두 밀양 관가를 흉가로 생각해서 밀양 사또가 되기를 꺼렸다. 아무리 밀양 사또를 임명하려고 해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없자 조정에서는 크게 근심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관리와 전직 관리들을 대궐 안에 모두 불러 지원자를 찾기로 했다. 그때 한 무관이 있었는데 그는 금군으로 오래 근무하다 무신 겸 선정관을 역임하여 겨우 육품에 올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 관직을 그만둔 지 20여 년이 된 사람이었다. 나이가 60에 가까웠는데 춥고 배고픈 생활을 했고 옷 한 벌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 밥도 사나흘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 그 탓에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명사나 재상들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그가 밀양 사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한데 죽는 것이 무서워서 참아갈 수가 없구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비록 부임하는 날 죽는다고 해도 사또라는 명예는 얻을 것이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무관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대궐에 나아가 임금님께 아뢰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밀양에 가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가상하게 여겨 그날로 바로 밀양 사토에 임명되었다. 무관은 집에 돌아가 탄식했다. 비록 당신 말을 따라 지원하기는 했지만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나는 그래도 사토 자리라도 올라가니 죽어도 한이 없지만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소? 이제 죽으러 가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소? 부인이 말했다. 이전 사토들이 죽은 것은 모두 그들의 운명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지만 도움이 될 테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데리고 짐을 챙겨 밀양으로 출발하였다. 밀양에 도착하니 부하들이 차례로 인사를 왔다. 하지만 낌새를 보아하니 사토가 곧 죽을 것이라 여기는지 공경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다. 게다가 아내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 표정은 더욱 나빠졌다. 관아에 들어가니 관사꼴이 말이 아니었다. 벽은 허물어져 있고 구들장은 깨져 있어 온통 심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황후 무렵이 되자 관가의 심부름꾼들이 사토에게 고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관아는 마침내 텅 비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부인이 말했다.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안에 들어가 주무십시오. 제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관사에 앉아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토의 아내는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다. 밤 12시쯤 되자 갑자기 음기 가득한 바람이 어디에선가 불어와 촛불이 꺼지고 한개가 뼈에 사무쳤다. 조금 뒤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한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손에 주기를 들고 섬광같이 방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며 말했다.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호소하러 온 것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그러자 처녀가 인사를 하고 나갔다. 부인은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 사토에게 말했다. 귀신이 조금 전에 왔다 갔으니 이제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각각 관사에서 주무시지요. 사토는 두려웠지만 부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대담히 먹고 밖에 나가 누웠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는데 어느덧 동이 터오르자 밖에 인적이 많아지고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정과 군교 그리고 관노와 통인배들이 멍석과 빈 가마니를 들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내가 먼저 관사문을 열어라라며 미루고 있었다. 사토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안자창을 열고 말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움고 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아전들이 크게 놀라 신선이 내려오신 것이라 여기고 새나 짐승 마냥 놀라 달아났다. 그들은 곧 기러기나 지보리처럼 줄을 지어서서 공손히 절을 했다. 사토는 그제서야 어제 자신을 소홀히 대한 이들의 죄를 다스렸다. 이방들을 호령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니 이방들은 무서워서 감히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 부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부인이 모두 말했다. 이것은 분명 어느 사또 딸의 원혼일 것입니다. 분명 흉악한 놈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염탐해서 이름이 죽인 사람이 있으면 엄한 형벌로 신문해서 증언을 받아내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이방들의 인사를 받고 우연히 그들의 이름을 살폈는데 원청 집사 중에 죽이라는 자가 있었다. 사또는 그 즉시 관청의 형장을 갖추고 그 위험을 떨친 후 주기를 잡아들였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주기를 결박하여 큰 칼을 채운 뒤 형틀에 올려놓으니 사람들이 놀랐다. 사또가 주기에게 물었다. 이전 사또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맞기 전에 순순히 불어라. 사또가 부임한 날 죽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신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감히 속일 수가 있었겠는가. 하물며 이놈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안해했었다. 이렇게 잡혀오고 나니 정신이 나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터였다. 주기는 감히 숨길 생각도 못하고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아뢰었다.
이전 사토가 영남루로 행차를 나갔다 올 때 이놈이 행차를 엿보고 정욕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처녀가 어머니처럼 따르던 유모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 외야 후원에 있는 대나무 누각으로 나오게 했다. 대나무 누각은 몹시 구석진 곳에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부녀자들이 종종 달을 보러 나가는 곳이었다. 유모가 재물을 탐내 처녀를 데리고 달을 보러 나갔다. 그놈은 대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처녀의 허리를 껴안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겁탈하려 했다. 그러나 처녀는 울부짖으며 끝내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칼을 빼들고 처녀를 찔러 죽였다. 또한 입을 막기 위해 유모까지 죽이고 담을 넘어가 광가 뒷산에 안매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증언을 들은 사또는 정식으로 가명에 이 사건을 보고했고 그날로 주기를 때려 죽였다. 처녀의 시체가 묻힌 곳을 파보니 얼굴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낭자했다. 사또는 의복과 관을 갖춰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고 본가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시체를 들고 나가 선산 앞에서 장례를 치룬 뒤 대나무 누각을 부숴버리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다. 그리하여 읍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고 사또가 신통하다는 칭송이 전국에 떠들썩했다. 이후 사또는 변방의 방어사와 병사, 수사를 옮겨 다니다 평안도 통제사까지 이르렀다. 어디를 가든 밀양의 소문이 함께 따라다녀 명령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일하고 예를 갖춰 편하게 잘 다스렸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밀양 영남루에 얽혀있는 전설로 아랑전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나온 사또 딸의 이름이 아랑이고 새로운 부임에 온 사또는 이상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영남루 밑에는 아랑의 혼백에게 제사 지낸 아랑각이 있고 밀양 아리랑도 이 영남루 비화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저주받은 리전트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퀴트 다이아몬드라고도 하는데 옅은 정색을 띠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1701년 인도의 파티알 광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인트 사이몬에 따르면 이 돌은 무갈지국의 한 광산에서 일하던 노예가 발견하여 자신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 착복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보다 신빙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는 런던의 보석상 스트리터가 저술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드라스의 포트 세인트 조지와 포트 세인트 데이비드의 총독이었던 토마스 피트의 수중으로 들어가 피트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졌으며 훗날 리전트라고 불리게 된 이 돌은 한 노예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는 410캐럿의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도망칠 목적으로 자신의 발목에 상처를 내고 붕대 밑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배의 선장에게 자신을 안전하게 노예 신분을 벗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면 이 돌 가격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선장은 흔쾌히 승낙하고 그 노예를 배에 태우고 봄베이로 향하던 중 폭풍을 만나게 되자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후 선장은 이것을 1000파운드에 팔았고 그 돈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다탕진하고 강도지저하다가 끝내 후회와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트는 이 돌을 선장에게 직접 산 것이 아니고 인도의 다이아몬드 상인인 잠천드에게 약 10만 달러의 가격을 지불하고 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원래 인도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는 그곳 군주의 소유가 된다는 법이 있어 그 질책을 피하려고 했던 변명이라고만은 볼 수 없으며 만약 이 돌이 훔친 것이라면 매일 밤마다 실시하는 광산주들의 철저한 검색을 어떻게 피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702년 토마스 피트는 그의 아들 로버트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유럽으로 가지고 가서 커트하도록 지시했고 돌은 영국의 보석상 해리스라는 사람에게 맡겨져 140캐럿의 쿠션 세이프 브릴리언트 커트로 연마되었는데 커팅하는데 무려 2년이 소요됐으며 그 비용도 약 25,000달러가 들었습니다. 또한 그 원석에서 많은 작은 돌이 커트되었으며 그 커트 비용은 35,000달러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돌 가운데 로즈커트의 몇 개는 러시아의 피터 대왕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단 한 군데의 아주 작은 결함을 지닌 이 피트 다이아몬드는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멋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피트가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다이아몬드를 지니게 된 경로에 대한 루머로 깜짝 놀라게 되고 곧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였고 그의 무죄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돌에 대한 분실, 절도 등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결코 같은 지붕 아래에서 2번 연속 잠자지 않았고 그의 거처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트 피트 혹은 피트 다이아몬드라 알려진 이 다이아몬드는 그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선뜻 응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1717년 당시 프랑스 섭정 오를리언즈 공작 필리비세가 구입하면서 프랑스 왕실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 리전트 다이아몬드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1791년 프랑스 혁명 후에 그 가치는 다시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1792년 왕관의 다른 보석과 함께 도둑 맞았으나 다시 찾았으며 나폴레옹 1세는 이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칼자루 끝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나폴레옹 1세는 러시아 원정 실패로 엘바섬에 유배되었고 다시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영국의 항복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병사하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다이아몬드를 연마한 피트 가문은 이 보석을 프랑스에 판매한 후 10만 파운드 이상의 이득을 보았고 영국 역사상 위대한 2명의 대제상을 키워내게 됩니다. 손자 올리엄 피트는 7년 전쟁 때 사실상의 영국 수상으로 전쟁을 지도 프랑스와의 식민지쟁탈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의 차남인 올리엄 피트도 24세에 영국의 수상에 임명되어 북아메리카 독립전쟁으로 피폐된 재정을 정리하고 프랑스 혁명전쟁 및 나폴레옹 전쟁 때의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하지만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프랑스 왕실은 대혁명으로 왕과 왕비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나폴레옹 1세 역시 전쟁의 패배,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아버지 올리엄 피트를 엘더 피트라고 불렀으며 펜실바니아의 피츠버그는 피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배우 이소룡의 집안에 내린 원한. 과연 이소룡은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저주에 의해 사망한 것일까? 영화에서는 이소룡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철갑무사와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나 이소룡 집안의 저주를 아는 이들은 그것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1940년 11월 27일에 태어나 1973년 7월 20일에 사망한 이소룡은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위에 많이 눌리는 체질이었으며 꼬마였던 이소룡은 가위에 눌릴 때마다 검은 그림자와 같은 괴형상을 봤다. 18살이 되던 해 가위에 눌린 그는 처음으로 그림자 같은 가위 귀신이 너의 아버지는 64세에 죽고 너는 그의 반도 살지 못해 라고 말하는 저주의 음성을 듣고 겁에 질렸다. 이소룡은 그때부터 귀신에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홍콩의 유명한 풍수 전문가의 조언대로 가위 귀신에게서 벗어나도록 미국으로 이민 간 이소룡은 미국에서조차 가위에 계속 눌리자 공포에 떨었다. 매일 밤 이소룡은 자신을 찾아오는 검은 그림자 귀신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미국에 이주한 지 몇 년 후 그의 아버지는 귀신의 저주처럼 64세에 세상을 떠났다. 1973년 용쟁오투를 찍는 도중 갑자기 검은 그림자 귀신이 자신을 덮쳐 놀라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조명 기사들은 이소룡이 떨어진 안경을 죽는 척하는 기괴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 후 이소룡은 사망 일기를 촬영하다 33살에 사망했으며 죽기 전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큰 돈을 들여 풍수주관들의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역시 1995년 아버지 이소룡을 추모하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영화 까마귀를 찍다 총기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브랜돈의 죽음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이소룡 집안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룡의 친형제들은 이혼했거나 사망했고
이 같은 상황이 저주에 의한 벌이라고 믿고 있는 가족들은 저주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무덤으로부터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29년 12살의 나이로 죽은 홍콩의 풍수신동 성lik루의 옆에 묻힌 이소룡의 친할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 신동이 꿈에 나타나 당신이 내 옆에 묻히면 당신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소룡의 집안은 홍콩 최고의 명당에 묻힌 그의 친할아버지의 묘자리 덕분에 큰 영화를 누렸다가 옆에 묻힌 신동의 저주에 의해서 풍비박산이 난 것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천하명당의 무덤터라고 해도 들어갈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타락한 교황.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타락한 교황은 누구일까?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대에 걸쳐 짐승 같은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난잡한 성생활과 온갖 변태 행위로 수많은 사생아를 낳게 하였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딸까지 남자의 침실로 밀어넣었던 교황. 그가 바로 알렉산더 6세이다. 알렉산더 6세는 1431년에 로드리고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발렌시아의 대주교 알폰소 포르아였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다. 로드리고는 어렸을 때부터 난폭하여 12세 때 친구를 칼로 살해하였으며 난잡한 성생활로 적어도 6명 이상의 사생아를 낳게 했다. 1455년 그의 아버지가 교황에 오르자 당시 25세였던 로드리고는 발렌시아의 대주교로 임명된다. 이때 로드리고는 스페인의 과부와 그의 2딸까지 농락한 후 과부가 죽자 큰딸을 강제로 수도원에 보내고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살았다. 또 그는 1461년 로마에서 18세의 아름다운 소녀 로사를 자기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교황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베니스로 이주시킨 후 약 20년간 왕복하면서 4아이를 낳았다. 교황 이노센트 8세가 죽었을 때 로드리고는 막대한 재산을 다 팔고 그 돈으로 교황 자리를 사려고 하였으나 마지막 한 표가 모자랐다. 그는 마지막 한 표를 돈으로 사려고 하였는데 그 한 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베니스의 한 수도사였다. 그 수도사는 거금과 함께 로드리고의 딸 루크레시아와의 하룻밤을 요구하였다. 로드리고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 22명의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고 교황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1492년 교황이 된 로드리고, 즉 알렉산더 6세는 이제 로마에서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되어 그의 생활은 더욱 문란해졌다. 15세의 한 소녀는 교황과 하룻밤에 11번의 관계를 가진 후 열을 내고 쓰러져 죽기도 하였다. 교황은 뻔뻔하게도 그 장례식에 가서 소녀의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한다. 교황은 즉위하자마자 로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7세의 자기 아들 세사레를 발렌시아의 대주교로 임명하고 둘째 아들 후안을 추기경으로 임명하였다. 교황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체면이나 성스러운 교황의 직책에 별 관심 없이 바티칸 궁정으로 첩들과 딸 루크레시아를 불러들였다. 그는 교황이 되기 위해 팔아치웠던 궁정 및 성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하루에 평균 14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범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고 성직과 성물을 매매하였으며 돈을 받고 근친상간을 눈감아 주었다. 한 귀족은 24,000개의 금판을 주고 자기 여동생과의 성교를 허가받았으며 발렌시아의 추기경 피터 멘도자는 교황에게 돈을 주고 미소년을 입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로사의 나이가 많아지자 교황은 아름다운 소녀로 이름났던 15세의 귤리아를 손에 넣었다. 위조죄로 걸렸던 그녀의 오빠 알렉산드로를 용서해주는 대가로 그녀를 차지한 것이다. 이후 교황은 귤리아와 오르시노의 결혼식 주례를 서주고 신부와 함께 초야를 치렀다. 이것은 그녀의 오빠가 교황과 사전에 합의한 법칙이었다. 그 이후로 알렉산드로는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는데 나중에 그는 교황 바오로 3세가 되었다. 귤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교황의 창녀로 알려진 절세미인이었는데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로마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말았다고 한다. 교황과 귤리아 사이에 낳은 첫 딸을
교황은 모리시노의 딸이라고 하였으나 그 아이를 본 플로렌스 출신의 대사는 그 딸이 너무나 교황과 닮아서 그녀는 교황의 딸임에 틀림이 없다고 자기 집으로 보낸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 귤리아는 자연히 궁중에 사는 교황의 딸 루크레시아와 친해졌다. 루크레시아는 아버지 덕택으로 12살 때부터 남자를 알게 되어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남성 편력이 심했다. 두 미녀들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교황은 딸을 결혼시키기로 하였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차례의 약혼을 했으나 더 좋은 신랑감이 나타나면 교황은 주저없이 파혼하고 딸을 새로운 신랑감과 약혼시켰다. 그 가운데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스페인의 돈 가스파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반격에 나섰다. 교황은 막대한 금화를 주고 돈 가스파로를 설득한 후 피사로의 귀족 스포르사와 결혼시켰다.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루크레시아와 신랑은 교황과 오빠 세사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초야를 치러 그들의 관음증을 만족시켜야 했다. 결혼 후에도 루크레시아는 신랑을 따라가지 않고 바티칸에 남아서 밤이고 낮이고 외출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얼마 후 귤리아와 같이 남편의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동안을 참지 못한 교황은 그들을 불러오기 위하여 교황령까지 내렸다. 교황은 자기 아내를 보고 싶어서 들린 귤리아의 남편 오르시노까지 협박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는 자기의 소유물이었던 두 미녀들, 즉 귤리아와 루크레시아가 새로운 애인들을 만난다든가 그들의 남편들과 재결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황은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도 일주일 이내에 또 다른 세 여자를 불러들였다. 이들은 발렌시아의 수녀, 카스틸의 15세 소녀, 베니스의 16세 소녀들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프랑스 왕 찰스 8세가 프랑스고를 이끌고 로마의 성 밖에 도착하여 교황을 간통, 근친상간, 살인 등의 죄를 물어 교황청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때 아들 세살의 추기경이 저항하다가 생포되자 어쩔 수 없이 교황이 로마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찰스 왕은 안전을 이유로 교황의 아들 세사레를 인질로 끌고 갔다. 이 시대의 매독이 유럽 전역에 퍼져 1494년에는 교황청까지 침략하였는데 당시의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하였다. 교황과 아들 세사레는 물론 교황의 가족 및 첩들까지 총 17명이 매독에 걸렸다. 지롤라모 수도사가 이것을 지적하고 성직자들을 비난하자 교황이 함구령을 내렸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그에게 추기경 자리까지 주겠다고 설득하였다. 그것마저 거절당한 교황은 지롤라모를 이단으로 몰아 화형에 처하고 그의 죽음을 축하하였다. 또한 교황은 그동안 수녀원에 가 있다 루크레시아를 교황청으로 불러들여 교황이 임명한 조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처녀라고 선서하게 하였다. 내막을 잘 알고 있던 조사위원회가 교황에게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그의 압력으로 딸의 혼인이 무효 처리되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루크레시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교황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 그녀의 오빠 세사레는 교황청 시종을 임신의 범인으로 몰아 그를 칼로 찌르고 강에 던져버렸다. 죽은 시종의 처는 교황의 차지가 되어 그의 아이를 낳았다. 그로부터 4년 후에 루크레시아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시종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달랐다. 나중에 밝혀진 두 교서에는 각각 교황과 세사레가 그 아이의 아빠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중세라고 해도 이 얼마나 추악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인가. 간디아의 군주가 된 교황의 둘째 아들 후아는 12살이 되는 해였던 1493년에 스페인의 공주와 결혼했다.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 또한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취향을 잘 알던 그는 성스러운 신앙의 이름으로 미녀들을 끌어들여 교황청에 공급했다. 교황은 스페인의 소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후아는 그의 사랑을 독점하였다. 그러자 맏아들 세사레는 자신보다 더 많은 미녀를 공급하는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칫하다간 후계권을 후아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마침내 어머니 집에서 파티를 마치고 귀가하던 동생이 길에서 살해당했다. 그것도 목을 여러 번이나 잔인하게 칼로 찔렀으며 몸에 돌이 매달린 채 강물에 던져졌다. 한편 마키아벨리는 이런 세살의 무자비한 모습을 모델로 하여 군주론을 펴냈다. 그는 국가의 이익과 통치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국가 권력론. 다시 말하면 국가 통치에는 곤모술수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바카드의 기록에 의하면 피보기를 즐긴 세살에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기 위하여 성베드로 성당 앞에 울타리를 치게 하고 남녀 죄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끌고 나오라고 한 후에 그들을 칼로 찌르거나 일부는 총으로 쏘기도 하고 말로 짓밟기도 하였다. 이를 교황과 여동생인 루크레시아는 성당의 발코니에서 즐겼다고 한다. 세살에는 남편이 있는 부인들을 납치하여 강간하고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렸다. 여기서 운이 좋은 소수의 여자들만 죽지 않고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세살에는 매독 증세가 얼굴에 나타나서 검은 반점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런데도 그는 1499년 프랑스 왕의 소개로 게인이라는 작은 나라의 공주였던 샬롯과 결혼하였다. 세살에는 매독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자들을 겁탈하는 과정에서 1502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문난 베니스의 장교 부인을 납치했다. 그리고는 그녀를 가두고 성놀이개로 삼다가 2년 후에야 남편에게 돌려보냈다. 이 와중에도 교황 부자는 중부 이탈리아를 교황청에 직할 영토로 만들려고 총력을 다하였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물, 성직을 가리지 않고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아서 돈을 모았으며 또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암살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교황은 추기경들을 대접하기 위해 매일 밤 25명 정도의 창녀들을 교황청으로 불러들였다. 마침내 1503년 8월에 짐승 같은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죽었다. 교황 부자는 자기들이 싫어하는 추기경을 저녁에 초대하여 독설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잘못되어 그 독약을 자신들이 먹게 되었다. 세살에는 운 좋게 살았으나 독약을 먹은 교황의 배는 불덩어리가 되고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었으며 피부색은 노랗게 변했다.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몇 시간을 누워있던 교황의 얼굴은 자주빛으로 변하면서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교황은 배 양쪽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사망했다. 만성 매독에 걸려있다가 독약을 먹고 죽은 교황의 시체는 옆구리가 풍선처럼 부어서 몸이 사각형으로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교황이 살아있을 때는 아부하고 그의 손발에 키스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죽은 후에는 누구도 그의 발이나 손에 키스하려 하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기를 빨아먹는 모란등롱 귀신. 모란등롱은 원래 밤거리를 걸을 때 들고 다니는 등을 얘기하지만 모란등롱을 들고 다니는 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에 등을 들고 다니는 미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남자들을 유혹해서 전기를 빨다들인다고 합니다. 이 귀는 영화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포 문학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유명하죠. 이 모란등롱의 원조격 이야기는 원나라의 학자 구우가 쓴 모란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란등기의 내용은 대략 이러한데 원나라 지정 20년 정월 15일 원소절의 명주에 교라는 청년은 과거 준비를 위해 작은 집을 마련해 그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하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월 15일의 원소절에서는 밤늦도록 등농제가 열리는데 교는 머리도 식힐 겸해서 등농제에 참석했습니다.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중 모란등롱을 들고 있는 시녀와 절세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들에게 말을 걸어보니 얘기가 잘 통했고 서로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 여인의 이름은 부려경이고 시녀의 이름은 금년이었습니다. 부려경은 부모를 여의고 호심사라는 절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했고 교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고 교와 부려경은 연인이 됩니다. 그날부터 부려경은 교의 거처를 찾아와 애옥을 풀고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교는 불여경과 함께할 땐 너무나 좋았으나 그와 반대로 그의 몸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여이어갔습니다. 그것을 걱정한 교의 하인이 밤에 교가 자는 방에 숨어들어 살펴보니 교는 끔찍하게도 죽은 여인의 썩은 시체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하인에게 자신이 시체와 누워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교는 놀랬으나 몸에서 매번 나는 악취도 그렇고 왠지 그녀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는 그녀가 살고 있다는 호심사로 찾아갔는데 호심사는 이미 폐허가 되어 앙상한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미줄을 헤치며 절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 한가운데는 관 한 개가 놓여 있었는데 관 위에는 그가 그녀에게 선물한 장신구와 금년이 들고 다니던 모란등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 옆에 제단에는 금년이라고 적힌 종이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녀들의 정체를 알게 된 교는 소스라치게 놀라 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를 위해서 하인은 현묘관의 위법사에게 부탁하여 그를 쫓는 부적을 받아옵니다. 위법사는 이 부적을 침대와 문에 붙이고 밤에 누가 불러도 문을 열지 말고 호심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교는 위법사가 시키는 대로 부적을 붙이고 방에 하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불여경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아무리 애절하게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불여경은 찾아오지 않았고 교는 그제서야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무렵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에 취한 교는 위법사가 당부한 말을 지키지 않고 술김에 호심사 문 앞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교가 오자 문 앞에서 금년이 나타나 교를 데리고 절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는 절 안에 들어오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가려고 했으나 불여경이 나타나 발버둥 치는 교의 몸을 잡고는 그대로 관 안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교가 비명을 질렀으나 관은 저절로 밀폐되었습니다. 다음날 교가 돌아오지 않자 하인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호심사로 찾아갑니다. 그가 호심사에 있는 관을 열어보니 관 속에서 여인의 시체 옆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죽어있는 교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하인은 놀랐지만 이 사실을 교의 집안에 알렸고 결국 호심사 안에서 둘의 영혼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불여경은 여전히 출몰했으며 교마저 귀가 되어 명주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귀신들에게 죽은 사람이 속출했고 게다가 설령 유혹에 걸리지 않고 피하더라도 이유 모를 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유 모를 역병이나 갑자기 죽은 사람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전에 불여경을 몰아냈던 위법사의 부적도 이제는 통하지 않자 위법사는 사명산인 철관도인에게 앞길을 퇴치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명주로 온 철관도인은 마을에 진을 설치하고 앞적투 끝에 불여경과 교를 잡아서 봉인하는데 성공하고 그제서야 불여경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란등롱 괴담은 문학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모란등롱이 잘 알려지게 된 건 일본의 모란등롱 괴담 때문인데 주인공인 아키하라 신사부로가 모란등롱인 오츠유의 양아들이라는 점만 빼고는 거의 중국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무사였던 신사부로는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 오츠유와 사이가 좋았지만 그가 중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17세의 모습에서 전혀 늙지 않는 양어머니를 보고 수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사부로는 오츠유의 뒤를 미행했고 그 결과 자신의 양어머니가 사람의 정기를 흡수하는 귀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비록 귀신이긴 하지만 키워준 은혜 때문에 고민했는데 오츠유가 자신의 딸과 함께 자는 모습을 보고는 두려운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서 도망가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딸 역시 양어머니처럼 귀신이 되어 있었고 신사부로는 이 사실을 알고서 자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야사집인 어우야담을 보면 이율척이라는 선비가 밤길을 걷다가 모란등롱을 들고 있는 여인을 만나 그녀와 하룻밤 정을 통하지만 일어나 보니 진흙밭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배동 살인사건. 1997년 서울 방배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과제와 기말고사 대비가 겹쳐서 밤늦게까지 자취방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방 한쪽 벽에서 쿵쿵하고 벽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얇은 벽으로 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소리가 너무나 오래 들려왔고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며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던 중에 너무나 신경이 쓰여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제 쪽에서 벽을 세게 두들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숙제를 끝내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웅성거리는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경찰과 형사들이 모여 있었고 옆방에서 부부싸움 도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자수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장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들었던 소리와 그 시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형사는 어딘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벽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은 시각이 11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남편이 자수한 것을 접수한 뒤거든요. 부검 결과 죽은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각도 10시 이전으로 나오는데 그 말을 듣자 저는 도대체 무엇이 그날 밤에 벽을 두드린 것인지 상상이 돼야 오싹한 생각에 한동안 멍했습니다. 후일담입니다만 군대에서 야간 근무 중에 고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소리 말이다. 차라리 귀신이 낸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혹시라도 부검이 잘못된 거고 그 아줌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살려달라고 벽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거라면 그 아줌마가 널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어갔겠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문자를 껴안으며 축복하고 치료하는 인도 성자. 하루에 20시간씩 세계 전역에서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껴안으며 빈곤한 사람들과 불우한 이웃을 축복하고 치료하는 유명한 성자가 인도에 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껴안았던 절대 행복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마타 암모리타난다마이는 1953년 9월 27일 인도 케랄라주 파라야카다부에서 태어났다. 껴안는 성자라고 불리는 마타는 아랑주의 어부 집안에서 태어나 9세까지만 교육을 받고 어린 동생들을 온종일 집에서 돌보는 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특출했는데 5살 때 신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때때로 숲에서 혼자 명상을 했다. 부모는 마타가 어렸을 때 계속 노래를 부르고 명상을 하며 무언가를 계속 말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마타는 거린처럼 사는 마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줘 부모들을 놀라게 했다. 부모는 마타가 하급 카스트 주민들에게 음식을 계속 가져다주고 돌봐주자 벌을 줬는데 아이는 벌을 받아도 어려운 처지의 하급 주민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주민들 중 일부는 마타를 실성한 아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그녀는 어떠한 성자의 가르침이나 철학책을 읽지 않고도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 남을 돕는 특이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마타는 성장하면서 사람들을 껴안는 것으로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남을 도우며 번 돈을 오로지 남을 돕는 데만 사용했다. 그녀는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껴안아 축복하고 병을 낫게 해주고 있다. 마타는 2005년에 다르샨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녀를 촬영한 네덜란드 출신 프랑스 영화 제작자 제이 코우네는 마타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고행을 통해 모금된 모든 돈을 세계 전역에서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하는 그녀는 10만 명의 불우한 주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과 병원, 고아원 등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불우한 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2004년에는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해 2,300만 불을 기부했고
2005년 9월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 불을 기부했다. 마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오로지 세계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꼭 껴안아주며 축복하고 치료하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취사장. 어린 시절 가위는 단 한 번도 눌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흔히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부르던 이상한 현상을 자주 겪었기에 그 존재는 어느 정도 믿고는 있었다. 세상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에 한 사건을 계기로 나에겐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은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다들 군대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다고들 한다. 어느 정도 동감한다. 성인이 되어서 내가 본 귀신만 2번이다. 그중 2번이 다 군대에 있을 때다. 첫 번째로 이등병 시절 아침 기상 후 모두 구보하러 나간 와중에 선임의 심부름으로 혼자 재빨리 내무실로 뛰쳐들어간 적이 있다. 텅 빈 내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음산했다. 그 당시 내가 있던 내무실은 20명이 쓰던 옛날 방식의 구조였는데 재빨리 관물함에 물건을 찾아 나가려던 도중 인기척도 아닌 것이 등 뒤에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웬 병사 하나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시 내무실을 뛰쳐나가며 당연히 아픈 선임이겠지 하고 생각하려는 찰나 가만 생각해보니 옷차림이 이상했다. 무릎은 잔뜩 올린 채 한쪽 팔뚝은 턱에 다른 한쪽 팔뚝은 뒷덜미를 감싸며 웅크리고 있는데 흙으로 더럽혀진 옛날 활동복에 군용철모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황급히 뒤돌아 문에 달린 창문으로 내무실을 들여다보니 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다. 2번째는 선임의 경험담이다. 그 선임은 사회에서 생활, 흔히 말하는 족보기를 하다가 오신 분이었다. 하지만 정말 남자답고 후임들을 잘 챙겨주며 마음 또한 따뜻해서 후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겪은 귀신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두가 잠든 시간, 군대에선 다들 알다시피 불침번을 서는데 2인 1조로 돌아다닌다. 선임은 잠을 자다 얼굴에 물이 툭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비몽사 문관의 옆쪽을 보니 저 멀리 사수와 부사수 둘이서 잡담하는 게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근데 내 정수리 앞에 있는 건 뭔가 하고 위를 쳐다보니 순간 잠에서 확 깨며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눈을 떴을 때 마주친 것은 더러운 군복의 군용철모에 무기까지 완전 무장한 웬 병사 하나가 얼굴에 잔뜩 피칠갑을 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선임을 기역자로 허리를 굽혀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눈을 마주치다 결국 기절의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 귀신이 내가 봤던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귀신이었을까? 3번째는 취사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우리 부대는 취사장이 2군데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는 어느 부대나 한 군데씩 당연히 있어야 할 병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이미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폐건물이다. 허나 이상한 건 군대에서는 남는 자원을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다. 그런 폐건물이 있었다면 진작에 개조를 해서 창고로 사용하던가 다른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텐데 구 취사장은 입구를 몇 개의 판때기로 어설픈 못질과 함께 닫아놓은 게 전부였다. 거기에 대해선 다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근처에 갈 일도 없었기에 그렇게 잊혀지는가 했다. 그러다 내가 상병이 될 때쯤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구 취사장 건물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간 근무를 서던 어느 타중대 병사가 구 취사장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하판을 뜯어내고 문을 열어 내부를 비췄는데 사람 형상들이 있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다. 후에 보고를 받은 당직사관과 당직사령이 죄다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근무 중 실수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이후에 호기심 많은 것들이 야간 근무 중 구 취사장에 열린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너도 나도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중대 전체에 퍼진 것이다. 왜 부대 전체로 허황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잠잠해질 무렵 내가 야간 근무를 서던 날 일이 일어났다. 후임병과 함께 순찰을 돌며 부 취사장이 있던 코스로 걸어가던 중 취사장 건물 내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일정 간격에 맞춰 계속해서 무언가를 치는 듯한 소리에 나와 후임병은 근처로 가보았고 건물 앞에서 우리 둘은 서로 들리냐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후임을 근처에 세워두고 오래 난 선임이라고 무서움을 애써 참으며 확인을 위해 부 취사장 쪽으로 걸어갔다. 후임에겐 무슨 일 일어나면 꼭 무전ตึ리라는 말과 함께 입구에 다다르니 하판은 여기저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오래된 문이 약간의 틈과 함께 살짝 열려 있었다. 무섭긴 했어도 당연히 밤짐승이거나 알고 보면 어이없는 별거 아닌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후레쉬를 비추는 순간 그대로 공포의 마비가 돼버렸다. 어두컴컴한 건물 내부에는 오래전에 입었을 법한 아무 무의 없는 군복을 입은 10여 명의 군인들이 식탁에 둥글게 앉아 나를 노려보며 밥을 달라는 듯이 들고 있는 식판을 세로로 접고 식탁을 끊임없이 쳐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묘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작년 대학 입시를 망치고 재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을 망치고 난 후 재수 준비를 해야겠지라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막상 대학에 떨어지니 의욕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간 폐인처럼 생활하다 일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기에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습니다. 제가 여자인 건 둘째치고 일하는 시간대가 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유흥가가 즐비해서 이상한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 밤인데도 사람이 많이 돌아다녔고 손님 중에 취객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멀쩡한 유흥가 종사자분들이셨죠. 밤새 일하는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수고한다고 이것저것 사주고 간혹 술 취한 손님이 오면 대신 쫓아주시기도 해서 일하기는 정말로 편했습니다. 그런데도 2달을 못 채우고 그만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일했던 가게는 유난히 술이 잘 팔리는 가게였습니다. 거의 2~3시간에 한 번씩 주류를 가득 진열해 놔야 할 만큼이었죠. 그날도 술을 채우기 위해 새벽 2시쯤 냉장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했던 편의점은 내부 사무실을 지나서 냉장창고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사무실에는 재고 관리하는 컴퓨터와 CCTV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초기에 냉장창고에서 음료수를 넣다가 아이들이 식염수를 훔쳐가서 점장님한테 혼난 이후 저는 음료수나 술을 채울 때면 거의 5분에 한 번씩 냉장창고 문을 열고 CCTV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고요. 술을 다 넣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창고를 나오는데 CCTV 한 귀퉁이로 손님이 온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후다닥 어서오세요를 외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CCTV에는 사람이 보였는데 나오니까 없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을 훔치러 왔다가 제가 나오는 걸 보고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새삼 도둑이어서 다행이지 강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에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 2시 반이 넘었을 겁니다. 사무실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문득 쳐다본 CCTV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뭔가 자료를 찾아야 하는 타이밍이라 손님이 안 왔으면 했는데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편의점 매장 문에는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나갔다고 해도 문을 열면서 종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로 들어가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CCTV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계속 보였습니다. 스멀스멀 편의점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나와 확인하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사무실에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CCTV에 비치는 그 무언가는 계속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머리털은 곤두서고 온몸에는 소름이 돋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CCTV를 계속 보고 있으니 계산대에 서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계속 사무실 안에서 버티다가 다행히 신문 아저씨가 오셔서 간신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의 아저씨한테 날도 춥고 하니 따뜻한 음료 한잔 하고 가시라고 붙잡아 보기도 했는데 야속한 아저씨는 배달 시간이 밀리면 안 된다며 음료수도 거절하시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가 뜰 때까지 가게 밖에 서 있다가 손님이 오면 들어가서 계산해드리고 다시 나가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다니니 용기가 생겨서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장 뛰어서 사무실로 가 CCTV를 확인하니 아까 보였던 검은 물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봤던 것일 수도 있고 CCTV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다시 CCTV에 검은 물체가 보이자 환각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안 보이면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계산대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 툭툭 떨어지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떻게 버텼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침으로 저는 점장님께 너무 미안했지만 여자 혼자 밤에 일하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믿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우 이다인과 486 스토커. 배우 이다인에게 어느 날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486이란 번호의 파이팅 메시지였다. 올해의 여우주연상은 이다인. 486.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의 이다인은 한 명의 팬이라도 항상 자신의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주변인들에게 486의 뜻을 물어보니 사랑한다는 뜻이란 걸 알게 되어 그 팬이 정말 고마워졌다. 그런데 초심의 팬심은 어디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 갔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출근한 이다인의 핸드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 빨간 드레스가 잘 어울려요. 486. 두려워진 이다인은 밤에 매니저를 따라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한 번 더 울리는 핸드폰. 지금 들어오네. 근데 옆에 그 남자는 누구야? 486. 이다인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 재빨리 집으로 달려들어갔다. 다음날 이다인은 스토킹 때문에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마음을 놓고 있는 그때 또 한 번 핸드폰이 울렸다. 핸드폰 번호 바꾼 거 축하해. 486. 이다인은 말 못할 충격과 공포에 일찍 집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푹 놓으며 생각했다. 집이라는 쉴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다인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 순간 한 번 더 핸드폰이 울렸다. 다름 아닌 486의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는 영상 메시지였고 열어보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실체가 궁금한 이다인은 폰을 열고 동영상을 재생했다. 삐에로 가면을 쓴 남자가 뱅글뱅글 돌며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것. 이다인은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다. 그곳은 바로 이다인의 집 베란다였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0년대 어느 시골의 버스. 과거 저희 시골 본가댁에는 하루에 2~3번만 다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그 버스에 오는 기사 한 분에게 전해들은 실화입니다. 70년대 중반, 요즘은 사라져 역사 속으로 감춰진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문이 아닌 수동문의 버스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거나 토큰, 버스표 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날이 저물고 운행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 버스에 남아있는 승객도 없었고 안내양과 기사분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종점을 향해 시골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희미하게 저 앞에서 한 손으론 보찜 같은 것을 짊어지고 한 손으론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가는 어떤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시골에선 날이 저물어도 동네 간 왕래를 위해 가끔 그런 노인분들이 계셨지만 제법 늦은 시간 사람이 드물었던 시골 산길을 그것도 한 보따리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신 할머니의 뒷모습이 뭔가 애처로워 보여 안내양과 잠깐의 상의를 거쳐 차로도 꽤 걸리는 길이고 한참을 가야 읍내가 나왔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은 아니었지만 시골 인심을 발휘해 할머니를 무료로 태워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할머니가 걸어가시는 옆에 조심스레 차를 정차한 후에 문을 열고 할머니를 불렀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신 것 같아 안내양이 내려서 할머니를 붙잡아서 목적지를 여쭙고 버스 승차를 권유드리고자 가까이 다가갔는데 일단 뒷모습으로 확인했듯이 차림새나 외관에선 이상한 점이 없었으나 안내양을 돌아본 얼굴이 상당히 무섭게 생겼다고 합니다. 버스 불빛에 비친 얼굴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시골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정겹고 주름이 많으시고 푸근한 인상이 아닌 뭔가 굉장히 날카롭고 너무나 창백한데 입술이 유독 새빨갛고 눈도 충혈되어 있으신 데다 뭔가에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쏘아보는 눈빛이 너무 강렬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돌아보는 할머니의 얼굴에 흠칫 놀라긴 했지만 버스 운전기사와 나눴던 이야기도 있고 시골 어르신에 대한 배려로 버스 승차를 권유드렸는데 할머니는 그냥 별 말씀 없이 순순히 안내양을 따라 버스에 오르셨고 탑승하자마자 보찜 속에서 뭔가를 꼬깃꼬깃 꺼내시더니 안내양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얼핏 보니 지폐 몇 장이었고 좋은 의도로 태워드렸는데 굳이 돈을 주셔서 일단은 받아들고 안내양들이 돈을 보관하는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말없이 버스맨 뒷좌석 오른쪽 창가에 앉아 넋을 놓은 사람처럼 창밖만 주시했답니다. 그리곤 이후 별 말씀도 없으셔서 일단 운전기사와 안내양은 합의하에 읍내로 모셔드리고 돈은 다시 돌려드리기로 했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읍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간 후 읍내에 다다랐는데 안내양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의식하지 못한 사이 뒷좌석의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구명차를 세우거나 정차한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할머니께서 탑승하실 때 쥐어주신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몇 장의 나뭇잎이 포개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창문을 두드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늦은 밤 A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무엇인가를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창밖에서 들리고 있다. 길에 맞닿아 있는 집이지만 이 시간쯤 되면 사람들은 거의 다니지 않는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서 혼자 있던 그녀는 무서워졌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소리가 멈췄다. 그러나 다음 순간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이 똑하고 울렸다. A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듯 고동쳤다. 똑똑하고 힘이 느껴지지 않는 소리가 몇 번이고 들린다. 그녀는 용기를 쥐어짜서 창문 쪽으로 다가간다. 누구세요? 누군가 있나요? 라고 말했지만 창밖에서는 대답이 없다. 다만 힘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린다. 이런 장난은 그만두세요. 떨리는 입술로 그녀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러나 답변은 없고 커튼 뒤에서는 느린 템포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커튼의 끝을 손으로 잡고 눈을 감은 채 단숨에 커튼을 열었다. 천천히 뜬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얼굴이 피투성이인데다가 열군 웃음을 띠고 있는 머리가 긴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급히 집에서 뛰쳐나왔다. 도망치듯 친구의 집에 들어간 그녀는 금방 일어난 사건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영감이 강한 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서랍에서 부적을 꺼내서 그것을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안심한 그녀는 친구의 집에서 아침까지 푹 잠들었다. 아침에 돌아갈 때 친구는 걱정했지만 그녀는 부적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혼자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집 근처에 오자
주변에 수많은 경찰차들이 멈춰서 있었다. 가까이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그녀는 물어봤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대답했다. 어젯밤에 괴한에게 습격당한 여자가 겨우 도망쳤지만 저쪽의 집 앞에서 결국 숨이 끊어졌대요. 불쌍하기도 해라. 아주머니가 가리킨 손가락은 그녀의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창기란 무엇일까? 창기란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의 원기를 일컫는 말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인도에 전해지는 귀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창기에 대한 민간 설화가 많은데 그만큼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의 작자미상인 청우기담을 보면 창기는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의 영혼으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오로지 호랑이의 노예가 되거나 호랑이 몸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창기에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박지원의 호질에는 굴각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민간에서는 홍사리 귀신, 특히 태백 지역에서는 좀 더 토속적으로 가문글기라 불립니다. 창기는 호랑이의 위세권에서 탈출하고 저승으로 가기 위해 사다리 또는 다리라고 불리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것으로 산 사람을 해치는 악기적 행위입니다. 창기는 늘 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새 창기감을 구하는데 그 사람을 홀려서 불러내거나 유인하여 호랑이에게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먹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려도 창기가 씌어 자꾸 나가려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호랑이에게 씌어서 호랑이에게 광기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살생하도록 조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보름달이 뜨거나 14살 직후가 되면 이유 없이 미쳐서 날뛴다고 하는데 이것이 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기는 무섭고 끈질기기 때문에 예전부터 창기를 막는 법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의 장손이 호랑이의 심장을 생으로 씹어먹는 방법입니다. 그럼 창기의 원혼이 사라져서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창기가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간 지역에는 호식총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분묘가 유래하는데 호랑이가 먹다 남긴 사람의 시신을 불에 태운 다음 돌상자에 재를 넣고 그 주위를 돌로 높게 쌓고 위에 돌시루를 넣는 방식의 무덤입니다. 시신을 태우는 것은 창기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고 돌을 쌓는 것은 신성한 지역임을 뜻함과 동시에 창기를 무거운 돌로 둘러서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는 금욕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호식총은 조선시대 산간 지역에는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전설도 많이 있습니다. 태백시 창죽 조대장터 어귀에 힘이 장사인 김씨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김장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눈썹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옛말에 눈썹이 길면 호식당할 상이라 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니 그는 크게 웃으며 그런 소리 말라 하였습니다. 까마귀가 몹시 울던 어느 날 김씨는 집 앞에 개울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앞발로 김씨의 배를 찍어 당겼습니다. 놀라 일어난 김씨는 호랑이와 혈전을 벌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아내가 달려왔으나 너무 놀라서 떨기만 하다가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오르고 했습니다. 김씨는 아내에게 사람을 데리러 갈 것 없이 낫이나 도끼 같은 아무거나 나에게 던져만 주면 된다. 고 악을 썼지만 아내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아내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화장을 한 뒤 돌담을 치고 시루를 엎으니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장군 화장터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태백시 문곡동 편뜰에 살던 대시 집안의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가 어디 아픈가 하면서도 별일은 없겠지 하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장에 다녀와서 잠시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방앗간에서 보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버석하며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나타나 아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물고 갔고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장샘 아굴 산등 바위 위에 호랑이가 아이의 머리를 핥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으나 호랑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혀로 아이의 머리를 핥아서 왼쪽으로 가르마를 지어 놓아놓고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하고 시루를 엎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과거의 태백산 주변에서 일어난 실화로서 후식총이라는 물증과 함께 구전되어 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 험하지 않은 산에도 숲이 울창해서 예로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했습니다. 호랑이에 비해서 느리고 힘이 약한 동물이었던 인간들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례가 무수히 많았고 호랑이를 무서워해 범에 물려갈 놈이라는 악담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한 전염병 이름을 호열자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태종 2년에 경상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기록이 있고 중종 19년에는 황해도에서 호랑이에게 상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영조 19년에는 평안도 간계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으며 영조 28년에는 호랑이가 경복궁 후원에 들어왔고 영조 30년에는 경기도에서 한 달 동안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120여 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양의 한복판에도 호랑이가 나타날 정도니 산간 지역의 호랑이 출몰은 빈번할 정도였습니다. 태백산맥의 어미산인 태백산을 중심으로 사방 300리 안에는 예로부터 화전민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들 화전민이 호랑이에 대한 피해는 비일비재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일대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파악된 곳만 해도 무려 158곳에 이릅니다. 이런 곳에는 영락없이 후식총이 들어서 있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 목격담을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총로들이 살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왜 태백산 일대 사람들은 호랑이 밥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호랑이 골에 눌러 살았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혼란스러운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혹독한 정치와 관리의 횡포, 과중한 세금은 호랑이나 귀신보다 무섭다는 공자의 말처럼 태백 산맥 안으로 들어와 살던 화전민 가운데는 혹독한 세상, 과중한 세금과 부역 등에 쫓겨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더라도 나라 눈치는 보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화전을 일구며 살았으며 호식된 상황을 신성한 경지로 격상시켜 슬픔을 미화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신령이 호랑이 등을 타고 나타나는 것도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설화를 보면 호랑이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호랑이를 격화시켜 심리적 우위를 차지하고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0년대 전에도 산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80년대부터 호랑이가 갑자기 사라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병환으로 오래 고생한 끝에 한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다.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할머니의 관을 들고 묻기 위해 선산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무덤 자리에 구덩이를 파자 구덩이에서 물이 새어나왔다. 유족들은 그 구덩이 옆자리에 다시 구덩이를 팠는데 이번에는 뱀이며 나무뿌리가 구덩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다. 결국 유족들은 그 옆에 다시 구덩이를 판 뒤에야 할머니를 묻을 수 있었다. 사흘 후에 죽은 할머니의 손녀가 자던 중에 죽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꿈속의 할머니는 음산한 표정으로 걸어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손녀가 꿈속에서 듣기에는 귀엽다, 귀엽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손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녀는 매우 흉흉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손녀의 삼촌이 낚시를 하러 가자고 했지만 손녀는 왠지 꿈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낚시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낚시에서 배 사고로 삼촌은 죽고 말았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삼촌의 장례도 치르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후 손녀는 또다시 죽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그저 아직 비었다, 아직 비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손녀는 고모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꿈이 불길해서
손녀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고모가 죽어버리게 되었다. 불과 열흘이 지나기 전에 이 집에서는 3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 번번이 선산에 가서 사람을 묻게 되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는 일도 없었다. 무덤을 만들 때에는 결코 쓸데없는 빈 구덩이를 파지 말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군대 실어 괴담. 전 2008년 2월에 입대를 해서 파주로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풀린 군번이라 일주일에 한두 명씩 후임이 계속 들어왔었죠. 2달 정도밖에 군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중대 안에 후임이 20명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이 중에는 좀 이상한 후임이 있었습니다. 중대장 말로는 예전에 자폐증을 앓았었지만 많이 호전되어 부모님의 강력한 요구로 군대에 입대한 후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 후임의 부모님께서 군대를 다녀와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강제로 입대시킨 것이지요. 군대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유치원생이나 다름없었지만요. 저희 소대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군생활을 하던 중 7월경에 사단 지시로 저희 중대는 중대 전체가 JSA 근처 부대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파견을 가도 근무는 똑같이 하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위병소 근무를 하고 돌아온 선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위병소 근무를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린다고. 파견지 위병소는 부대에서 한참 걸어가다가 논 한가운데 길에 있었습니다. 전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8월이 되자 전 일병을 달았고 바로 야간 위병소 근무에 사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사수는 처음에 말씀드린 덜 떨어진 후임이었죠. 첫 사수에 그런 부사수라니. 다행히 위병조장이 저랑 친하고 많이 따르던 선임이라 안심하고 투입을 했죠.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였는데 12시 30분쯤 되자 히히라고 하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오길래 전에 선임들이 말하던 것도 있고 해서 약간 무서웠습니다. 위병조장을 하던 선임도 이상한 소리 안 들리냐며 물어왔고요. 저는 부사수를 하던 놈한테 뭔 소리 안 들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유는 그놈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며 계속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 그놈한테 미쳤냐고 물었지만 계속 아닙니다라는 대답만 하고 한 곳을 응시하며 계속 웃어대더라고요. 저는 겁먹은 채로 야간 투시경으로 그곳을 보았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초록 화면으로 보이는 논 한가운데 검은 사람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랜턴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여름바람만 살살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후임과 위병소 근무를 섰지만 설 때마다 계속 그 방향을 보고 웃기만 할 뿐 이유는 알지 못했죠. 7개월 뒤 저는 상병을 달았고 대대장 눈에 들어 대대 군종병으로 차출되어 소총중대에서 본부중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된 임무는 군종병인 동시에 대대 관심병사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이놈이 소총중대에서 구타를 당해 본부중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대대장님께선 내가 멘토가 돼서 잘 돌봐주라고 항상 저만 따라다니게 하셨죠. 이렇게 되다 보니 불침번도 항상 같이 서게 되었죠. 어느 날은 불침번을 서는데 이놈이 파견지에서 했던 행동처럼 중앙현관 유리문에 바싹 붙더니 깜깜한 연병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12시에서 2시 근무 때마다 항상 전 웃지 말라고 갈구기도 했지만 듣지 않고 계속 웃더라고요. 그 방향을 보며 웃고 혼잣말하는 모습이 정말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그놈이 거기서 왜 웃었는지 왜 혼잣말로 중얼거렸는지 모르지만 제 군생활 중 가장 섬뜩한 기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역대왕들의 수명과 사망 원인. 제1대 태조. 청심원을 다 삼키지 못하고 중풍으로 74세에 승하. 아들 태종과의 마찰로 인한 화병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함. 제2대 정종. 오복을 다 갖추고 63세에 승하. 상황으로 물러난 후 편안하게 살면서 가장 많은 자식을 둔 왕임.
제3대 태종. 상왕으로 물러난 후 태종은 폐렴으로 56세에 승하. 제4대 세종. 대식가로 당뇨병으로 54세에 승하. 식단에 항상 고기가 있었음. 그래서 종기가 많이 났음. 그리고 여러 부인을 둔 만큼 성병도 있었다고 함. 제5대 문종. 등창으로 39세에 승하. 아버지 세종을 닮아 몸이 허약했음. 제6대 단종. 수양대군의 계유정란으로 17살 때 서인으로 강봉되어 영월 청명포에서 서사됨. 제7대 세조. 악업으로 문둥병과 불면증으로 52세에 승하. 제8대 애종. 20세에 목상사하여 승하. 정사를 즐기다 승하했으며 형 의경세자도 20세에 급사. 제9대 성종. 등창과 폐병으로 38세에 승하. 28명의 자식을 두었고 주색을 즐긴 카사노버였음. 능은 설릉이며 임진왜란 때 왕릉이 파헤쳐지고 제공이 불에 태워지는 수모를 겪었음. 제10대 연산군.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난 후 강화도로 유배. 강화도에서 괴질로 31세 사망. 제11대 중종. 거머리로 등창을 치료하다 우러병과 노안으로 57세에 승하. 제12대 인종. 이질로 31세 승하. 문정왕후에 의해서 독사를 당했다는 설도 있음. 하늘이 낳은 효자로 알려져 있으며 후사가 없음. 제13대 명종. 지나친 방사로 34세에 승하. 문정왕후의 아들임. 마마보이로 성장하였으며 무술이 출신 장씨와 지나친 방사로 인하여 졸지에 승하. 어머니 문정왕후한테 회초리도 맞았다고 함. 제14대 선조. 임진왜란 이후 중풍으로 57세에 승하. 영조 다음으로 41년간 재위. 제15대 광해. 가장 불운했던 왕이며 인조반정으로 물러난 후에 유배됨. 그 뒤 10수년을 더 살다가 제주도에서 67세로 사망. 유배 생활 중에 시종드는 사람이 영감이라고 불러도 꿋꿋하게 견뎠다고 함. 제16대 인조. 청나라에게 항복한 후 화병에 걸림. 신하들 소나기에서 우러병으로 55세에 승하. 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한 왕으로 보고 있으며 제2종들 그것 때문에 신하들에게 시달림. 제17대 효종. 수전증 있는 어이의 실수로 출혈사하여 41세에 승하. 강한 의지의 북벌 정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승하함. 제18대 연종. 청나라 황제에게 벌금형을 받은 임금으로 학질과 과로로 34세에 승하. 하멜에 의해 조선인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함. 제19대 숙종. 심한 당파 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60세에 승하. 풍류를 즐겼던 숙종은 봄이면 삼천 후궁을 거느리고 잔치를 벌였다고 함. 제20대 경종. 게장을 먹다 급사하여 37세에 승하. 장희빈이 사약을 받기 전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자 거절함. 제21대 영조. 장수하였으며 치매로 83세에 승하. 세자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한 후 귀지 속에 가둬 굶어 죽게 한 일과 늙어 노망 부린 것이 오점으로 남았음. 제22대 정조. 개혁적인 군주. 등창으로 49세에 승하. 독살설도 있지만 최근 자료로 보아 등창으로 승하한 게 맞다고 봄. 안경을 처음 쓴 임금임. 제23대 순조. 외독 3기로 45세에 승하. 이때 나라는 콜레라가 창궐했으며 안동김씨 세도가 시작되었음. 제24대 헌종. 23세의 술과 여자로 보내다 폐결핵으로 승하. 제25대 철종. 세도 정치에 의해서 졸지의 왕이 된 강화도령. 33세 폐결핵으로 승하. 강화도를 그리워하며 안동김씨 그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로 살았음. 제26대 고종.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후 1919년 일제에 의해 독살되어 67세에 승하. 제27대 순종. 몸이 허약했고 남성 구실을 못했다고 함. 1926년 라디오를 듣다가 심장마비로 53세 승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왕 세조에게 내렸던 저주.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한 후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옮겨 살았으나 사육신들에 의한 단종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건이 나자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당합니다. 세조는 단종을 유배시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단종의 생모이자 벌써 고임이 된 현덕 황후의 동생과 어머니도 관련이 있다 하여 죽이고는 집안의 지위를 내려 서민으로 강등시켰죠. 그런데 며칠 뒤 세조의 꿈에서 죽은 현덕 황후가 나타나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후의 침이 닿은 세조의 얼굴 부위는 붉게 변해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에 분노한 세조는 꿈속에 나타난 현덕 황후의 소릉을 파헤쳐 시신을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신하와 군졸들이 현덕 황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현덕 황후의 관이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무학대사의 제자에게 부탁해 치성을 드리고 나자 관이 들렸고 후원이 두려워 시신을 버리지 않고 근처 숲에 감회장했는데 이날 밤 현덕 황후가 묻혀있는 숲에서는 여인이 흐느끼는 곡성이 밤새도록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밤에 그곳이 무서워 잘 가지도 않았으며 파헤쳐진 능의 나무나 석재를 건드린 사람이 2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는 등의 변괴가 일어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청령포에 유배돼 있던 노산군의 숙부 금성대군이 무기를 기획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는 단종을 죽입니다. 그 후 며칠 뒤 세조는 악몽을 꾸게 되는데 꿈에 피눈물을 흘린 현덕왕후가 나타나 매우 분노하며 말하길 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로 내 자식을 죽이겠다. 너는 알아두어라. 세조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는데 세조의 아들인 동궁세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전갈에 아연실색합니다. 세조실록에는 동궁세자가 병이 크게 들어 20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하는데 조선 정조 때에 이긍이기 펴낸 역사책인 열려실기술에서는 이렇게 기록돼 있죠. 세조가 현덕황후의 소릉을 파헤치게 한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현덕황후의 악몽에 시달렸으며 노산군의 죽음 이후 동궁세자가 도련사함으로 미루어 볼 때 세조의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나서 저주의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세조는 현덕황후의 원기에 시달렸다고 하며 피부병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또한 학자인 이자의 음해일기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나라에 홍수와 전염병 등 우환이 닥쳤다. 세조께서 대한대사를 불러 왜 나라에 궤변이 있나라고 물어보자 대사는 죽은 현덕황후께서 노하셨다고 말했다. 세조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라고 하니까 대사는 현덕황후의 관을 찾아 문종대왕과 더불어 모시는 게 좋다고 했다. 세조는 할 수 없다는 듯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현덕황후의 관을 찾으려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그나마 꿈에 죽은 현덕황후가 나타나 가르쳐주니 이렇게 하여 위어곡절 끝에 현덕황후는 문종이 묻힌 형릉 옆에 정중히 묻혔다. 그런데 몇 년을 떨어져 있다 보니 문종의 능과 현덕황후의 능 사이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었고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송두리째 베어내자 나라의 궤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롱기누스의 창. 롱기누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것은 성경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을 때 로마 병사에게 푼돈을 주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댔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창작이라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는 이 롱기누스는 당시 백내장을 앓고 있어서 시력이 매우 안 좋았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명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서 나온 피가 자신의 눈에 닿게 되자 바로 시력을 되찾아서 그 자리에서 이 묘한 현상을 겪고 군인을 그만두었으며 세례를 받은 후에 사도들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롱기누스는 카파도키아의 카이사레아라는 곳에서 수도사가 되어 선교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고
이빨과 혀가 뽑히는 고문을 받았지만 말을 계속할 수 있었고 고문관의 도끼를 빼앗아 즉석에서 이방인의 신상을 깨부수는 패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롱기누스는 참수당에서 순교하여 후세의 성인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또한 많은 지배자들이 이 롱기누스의 창을 탐하거나 소유한 기록이 있는데요. 롱기누스의 창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운명의 창입니다. 오래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롱기누스의 창을 소유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롱기누스의 창은 운명의 창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져다주는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폴레옹 역시 이 롱기누스의 창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아우스테리츠 전투 후에 시도는 해봤지만 이 창을 빼돌리는 바람에 결국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20세기 초반에 롱기누스의 창을 히틀러가 입수를 했다고 하지만 이 창을 입수한 지 90여 분 만에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20년 전에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월드컵이 지난 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쪽이 민감했던 터라 자주 이 세상이 아닌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섬뜩하고 무섭지만 이거만큼 기억에 남는 건 없었네요. 사는 곳은 발전한 곳이 아닌 시에서 떨어진 읍에서 살았습니다. 시로 나가다 보면 산이 많아서 야산의 무덤도 정말 많았죠. 지금은 동네가 발전이 돼서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날은 외할머니 생신인지라 점심쯤 아버지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무언가가 따라오는 기분. 벌건 대낮에 느끼기엔 섬찟하더군요. 창밖을 보는데 자주 올라가던 등산로 묘지에 소복 입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처음엔 제사를 지내는 걸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정차 후 출발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자인데 키가 엄청 크다. 분명 성인 무덤인데 서 있는 여자의 허리에도 안 옵니다. 뭐지? 하고 봤다가 다시 돌아보니 없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아버지한테 말하니 못 봤다고 합니다. 분명 소복의 검은 긴 머리의 여자라 티가 날 텐데 말이죠. 그러곤 다시 창밖을 보니 산중턱의 나무들 사이에 소복이 보입니다.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티가 납니다. 미치겠다 싶어서 눈 꽉 감고 아빠한테 귀신이 보인다고 하니 헛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하더군요. 진짜 20분은 눈 감고 시내에 들어와서 눈 떴습니다. 생신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다시 쳐다봤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그 다음날 친구 놈을 꼬셔서 무덤가에 가봤더니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덤 뒤편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구멍과 제사음식 놓는 대리석을 뒤집어 던져놨더군요. 소리 지르면서 친구랑 도망오고 한동안 쳐다도 못 봤네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산에 있는 모든 묘가 똑같이 훼손되었다고 하더군요. 구미호인지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소름 돋는 추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색 얼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다. 전철을 타고 학교에 다녔던 나는 그날도 미어터질 듯한 전철에 올라탔다. 처음 이 전철을 탔을 때는 홍시루보다 더 뺑뺑하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질리기도 했지만 매일 아침 타다 보니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경지까지 올랐다. 체취가 심한 사람이나 향수로 머리를 감고 나온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근처만 아니라면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서 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똑같은 전철. 하지만 그런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 그날 아침 나는 조금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된다. 어느 날 아침 운 나쁘게 손잡이도 잡지 못하는 위치까지 밀려와 버린 나는 가방을 양팔로 꽉 안고 다리를 조금 벌려서 조금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자세로 서 있었다. 전철이 내가 탄 역을 출발했고 나는 사람들 머리 사이로 겨우 보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역을 지났을 때쯤 내 시야에 한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긴 갈색 머리카락과 뒷모습으로 봐서는 젊은 여성이라고 생각됐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양복을 입은 남성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평소라면 별로 신경 쓰일 만한 모습도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계속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뭔가 이상하다. 이른 아침이라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지 갈색 머리 그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던 나는 결국 내가 왜 그녀의 뒷모습에서 위화감을 느꼈는지 알아챘다. 여자의 얼굴 위치가 이상했다. 내가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은 완전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귀의 위치를 보면 머리도 정면을 보고 있는 게 확실했다. 하지만 얼굴은 옆에 남자를 올려다보고 말을 걸고 있었다. 마치 가면을 머리 옆에 쓴 것처럼. 그리고 더 불쾌했던 것은 그녀의 피부 색깔. 회색빛 피부색과 보라색에 가까운 입술이 몹시 기분 나빴다. 내 위치에서 얼굴이 전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묘하게 높은 코와 바삐 움직이고 있는 그 입은 피가 통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나와 1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그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종종 웃는 듯이 입이 크게 벌어졌지만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 바로 귓가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남자에게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렇게 내가 멍하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전철은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바깥이 어두워지자 자연스럽게 차창에 전철 안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었다. 차창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은 다행히도 정면을 보고 있었다. 회색 얼굴이 아닌 주위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피부색의 예쁜 얼굴이었다. 내가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느라 아주 잠깐 눈을 뗐던 찰나에 그녀 머리 옆에 붙어있던 회색 얼굴도 사라져버렸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녀 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 누가 물어봐도 나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얼굴이 사라졌는지도 그 얼굴의 정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저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나는 마냥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떠올려도 식은땀에 우금이 저리고 손이 벌벌 떨려올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조금씩 움찔움찔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려봤지만 나 이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 본인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한번 공포를 느낀 나는 내 시야의 한 구석에서 움찔움찔하고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 그녀의 뒤통수를 도저히 다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안 보는 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냥 그대로 겪는 줄로만 훔쳐보는 듯이 서 있기만 했다. 조금씩 움직이던 그녀 뒤통수의 머리카락이 점점 반으로 갈라지고 그 머리카락 사이로 회색의 코가 서서히 나온 것을 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큰일이다. 어쩌지? 콩나물시루 같은 아침 전철에 사람들 틈을 끼어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고개를 들면 그것을 확실하게 봐버릴 것이다. 그것만은 절대로 싫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나는 더욱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뒤에 분명히 그것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죽을 만큼 듣고 싶지 않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일까?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들릴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향해 얼굴을 들려 했던 순간 등 뒤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둬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50대 정도의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속삭이는 것에 관심을 보이면 안 된단다. 모른 척 하렴. 어차피 좋은 말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양쪽 어깨를 잡고 내 몸을 아저씨 쪽으로 돌려주곤 몸으로 사람들을 밀치면서 나를 문 쪽으로 밀어주었다. 감사합니다. 당황함과 안도가 섞여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하는 나에게 아저씨는 됐으니까 다음 역에서 빨리 내리라는 말만 했다. 다음 역에서 인파에 섞여 전철에서 내린 채로
가만히 서 있던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이 내리고 닫힌 전철문에 달려있는 두 개의 유리창 한쪽에 나를 구해준 아저씨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유리창엔 갈색 머리 여자가 원래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옆머리에 아저씨를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노려보는 회색 얼굴이 보였다. 그렇게 전철은 다음 역을 향해 떠나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나무. 친구가 할머니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다. 친구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나가노 쪽의 시골에서 병이 있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정원에는 크고 훌륭한 감나무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에 툇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멍 때리고 있는데 문득 감나무에 눈이 갔다. 다 익은 감이 몇 개 정도 달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나무에 목을 달고 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슬픈 것도 싫은 것도 전혀 없는데도 문득 라면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죽고 싶어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곧장 엇간으로 가서 목매달줄을 가지고 와서 가지에 동여맸다. 폐렴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 사실마저 까맣게 잊고서 일사불란하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목을 매려는 순간 감밀미가 눈에 들어왔다. 왠지 거추장스러워 보여서 다시 헛간에 가서 장대거위를 찾기 시작했다. 5분 정도 지나서 드디어 장대거위를 찾아냈다. 정원으로 돌아와서 죽자라고 생각하며 감나무를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목을 메고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한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가 퍼뜩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장대거위로 줄을 잘랐다. 굵은 줄이어서 자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어머니는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후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한 결과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나중에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캐묻자 물을 마시고 싶어서 툇마루 옆을 지나가는데 그 감나무를 보고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그 후에 어머니는 폐렴으로 죽고 친구 할머니도 재작년에 폐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체험은 잊을 수 없다면서 생전에 친구에게 자주 이야기해준 모양이다. 발작적으로 죽고 싶어지다니 뭔가 묘하게 무서웠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가끔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웃었다. 지금은 그 감나무는 사라지고 없고 대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최근에 죽은 줄 알았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친구는 나중에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거기서 열리는 감을 따먹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와 열대어는 어떤 관계일까? 열대어 가게 점원에게서 들었다. 내가 여기서 일하기 바로 전에 알바생이 있었는데 알바생을 구하려고 가게 앞에다가 알바 모집 전단지를 붙였어. 어떤 여자가 그 전단지를 보고 면접을 보고 싶다고 전화했어. 저번에 뽑았던 알바생이 그만둬서 그렇게 된 거지. 면접도 보기 전이었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어. 그리고 면접 보던 날 점장이 예상한 대로 인상 좋은 여자가 찾아왔어. 그 여자를 K라고 할게. K는 근처 대학에 다니는 18살의 여자아이였어. 열대어를 좋아해서 집에도 기르고 이 가게에도 온 적이 있다고 말했어. 확실히 익숙한 얼굴이었어. 그날은 또 다른 사람하고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알려준다고 말하고 헤어졌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점장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점장이 K에게 채용되었다고 연락을 넣었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K가 알바를 시작했어. 주말 포함해서 주 5일 K는 완벽하게 일을 해냈어. 수조 청소, 먹이 주기는 물론 품종에 대해서는 점장보다 더 자세히 알 정도였으니까 고객들이 어떤 물고기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곧바로 대답할 것 같은 포스를 풍겼지. 점장도 거의 가르칠 일도 없어서 좋은 사람을 채용했다고 웃으면서 말하더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때부터 K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지각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가게에 와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모습이랄까. 그냥 멍한 채로 있었어. 그래서 점장이 걱정돼서 괜찮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사정이 있어서 라고 대답했고 점장은 그냥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잔소리는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 가게의 열대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 K에게 물어보니까 히터가 끊어진 수조가 몇 개 있었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죽었다고 말했어. 그리고 죽은 고기는 가게 뒤에 묻었다고 말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상태가 별로 좋지 않던 K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 그리고 그날 K가 돌아갈 때 점장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 이 열대어 가게는 입구에서 2개의 통로가 쭉 이어져서 안쪽에 계산대가 있어. 각 통로의 양쪽에 크고 작은 수조가 줄지어 있고 사람이 수조에 접근하면 대부분의 열대어가 먹이를 받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사적으로 다가오거든. 그런데 K가 집으로 돌아갈 때면 열대어의 움직임이 정말 이상했어. K가 통로를 걷다 보면 불불이 터지게 움직이고 있던 열대어들. K를 피하는 것처럼 통로의 반대편으로 일제히 모이는 거야. K가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불불이 터지고 마치 패닉에 빠진 것처럼 물 위로 튀어오르는 열대어도 있었어. 그날은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 K가 수조에 먹이를 줘도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K가 수조에서 벗어나면 겨우 먹기 시작했고 점장은 오랫동안 열대어를 봐왔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 보는 거였어. 그래도 제대로 일을 하는 K를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지. K가 알바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야. 그날 점장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후쯤에 가게에 왔어. 가게의 풍경을 보고 점장은 놀랐어. 수조 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열대어가 모두 사라진 거야.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해서 뺨을 꼬집거나 때리거나 했지만 역시 현실이었어. K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K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어. K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점장은 가게를 닫고서 K의 이력서에 적힌 주소로 향했어. 열대어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0분 정도 지나서 K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어. 지은 지 수십 년은 지났을 법한 오래된 아파트. 깃바랜 노란색 외벽은 너덜너덜 벗겨져 있었어. K의 집은 2층의 구석. 벨을 눌러봤지만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당연히 열리지 않았어. 집에는 없다고 생각한 점장이 일단 집으로 갔다가 밤에 다시 오기로 했어. 그날 밤 점장은 다시 K의 아파트로 향했어. 아파트에 도착하니까 뭔가 요란한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몇몇 사람들이 K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벨을 누르고 있었어. 점장은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듣지 않고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 K의 현관문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 통로도 물에 잠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K가 사는 집에 아래층 사람들이 찾아온 모양이야. 아파트 관리인에게 연락도 끝난 상태였고 30분 정도 지나서 여기 올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 그리고 점장은 사람들에게서 K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사람이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뭔가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고. 점장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관리자가 오길 기다렸어. 관리자의 만능 열쇠가 K의 집 문을 열었어. 문을 열었던 순간 물이 기세 좋게 흘러나왔어. 점장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어. 물이랑 열대어 시체가 발밑에 펼쳐졌어. 현관 왼쪽에 욕실이 있고 물은 거기서 나오고 있었어. 아무래도 배수구가 막혀있는 것 같아서 배수구 뚜껑을 열었지. 예상했던 광경이었지만 주민도 관리자도 기절했어. 엄청나게 많은 열대어 시체가 배수구를 막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갑자기 아래층 사람이 벽장을 가리켰어. 벽장 틈새로 뭔가 액체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어. 그리고 벽장을 연 순간 벽장 안을 본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지고 말았어. 거기에는 목이 밧줄에 감긴 채로 벽장 윗단에 앉아있는 K가 있었어. 밧줄 끝은 천장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자살이지. K의 입에는 많은 양의 열대어가 가득 차 있었어. 벽장 틈새로 나오던 H는 K가 실금한 흔적이었고,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주민과 점장은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여기부터는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그때 면접 볼 때 K가 열대어를 좋아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열대어를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열대어가 죽었을 때 가게 뒤에 묻었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봤어. 근데 아무리 흙을 파도 아무것도 없었어. 자살할 때도 입에 열대어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혹시 살아있는 열대어를 그대로 먹은 것일까? 점장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자. 점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 K가 오고 있어 라고 말했고 나는 점장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어. 다른 열대어들은 이상 없는데 점장이 가리키는 수조를 보니까 거기 있는 열대어만 한 곳에 뭉쳐 있었던 거야. 죽어서도 열대어가 먹고 싶은 건가? 여기까지가 그 점원의 이야기다. 그 후로는 한 번도 그 가게에 간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길의 새벽운전. 일이 끝나서 밤늦게 귀가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재미없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산길을 돌아가려는 생각에 차로 달렸습니다. 이슬비 속에서 쭉 달리고 있었고 아득히 먼 앞을 비추는 라이트빛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그러니 하나만 있는 가로등 아래에서 비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뭐라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도로가에는 민가도 있었고 근처의 주민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속도를 올려 여자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백미러를 보자 가로등 아래의 여자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패닉이 되었습니다. 눈의 착각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다시 한번 백미러를 봐도 역시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에 땀이 스며나왔습니다. 도로는 급격한 오른쪽 커브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램프가 도로를 붉게 비췄습니다. 있었습니다. 램프의 붉은 빛 가운데에 여자가 트렁크에서 머리를 반만 꺼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빨간 무표정한 얼굴로 말입니다. 나는 차 안에서 지금까지 내본 적이 없는 소리를 지르고 엑셀을 밟아 달렸습니다. 커브를 벗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커브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 램프에 여자의 빨간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가 보이지 않도록 백미러를 크게 꺾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뭔가 붉게 빛나고 있는 것이 어슴푸레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 달렸을까? 전방의 차의 램프가 보였습니다. 공포에 몰려있던 나는 속도를 올려 과속하여 차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 순간 빨간 빛이 차 안을 비췄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나는 일단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교통위반도 신경 쓰지 않고 차를 멈추고 경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순경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웃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는 무릎을 보고 조금 진지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와 주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넣을 때까지 순경이 지켜봐 주어서 매우 고마웠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 귀신이 경찰차에 씌어서 돌아가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미스테리 장소 미도로 연못. 일본의 사쿄구 북쪽에 있는 미도로 연못은 일본의 3대 귀신 출몰 장소로 유명하죠. 보호되는 생물종이 많아서 국가보호구역이기도 한 곳인데요. 일본 미스테리 장소로 유명한
미도로 연못을 둘러싼 많은 일화가 생기면서 택시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미도로 연못에서 밤에 여자를 태워다 주지 말라는 경고까지 하게 되면서 이 일로 더 큰 유명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일본 미스테리 장소 미도로 연못에 대한 사건 중 한 일화를 이야기해보자면 택시 기사 게이치로는 병원 앞에서 한 여성을 태우게 되었는데 그 여성은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고 집이 미도로 근처라고 했던 그 여성이 찜찜했지만 게이치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운전을 하던 게이치로가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는데 여자가 보이지 않아서 급히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뒷좌석을 열었는데 의자가 온통 젖어 있었다고 하네요. 당황한 게이치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그 여자가 자신이 그녀를 태운 병원에서 이미 죽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게이치로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미도로 연못의 일화 두 번째로는 1986년 버스가 미도로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버스는 발견되었지만 2명의 승객과 운전자의 시신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이 연못이 늪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진흙 속에 시신이 빠져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죽음의 늪으로 불리는 미도로는 이미 1000년 전 헤이안 시대부터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늪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래전 불치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을 이곳에 버리기도 했던 장소라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